에레보스 전략솔루션 본사 44층. 제7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방 안을 지배하는 것은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의 광택이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조각내는 통유리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권지혁의 존재감 그 자체였다. 그는 이 거대한 보안 및 전략 컨설팅 제국의 냉혹한 CEO이자 감정 없는 얼음 황제로 불리는 사내였다. 지혁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회의실을 천천히 훑으며 중역들의 불안한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오늘 안건은 단순한 분기별 실적 보고가 아니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외부 회계법인 파이낸셜 가디언이 주도한 고강도 내부 보안 감사 결과 발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역의 반대편 끝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파이낸셜 가디언 소속의 수석 회계 감사관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중압감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이 아닌 단정하고 실용적인 네이비색 투피스 정장,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그녀의 지성을 빛나게 하는 것은 안경 너머의 흔들림 없는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거물들 사이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리모컨을 조작해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데이터 차트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2년간의 자금 흐름도였다. 처음 몇 분간은 평이한 수치들이 나열되었지만 곧이어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스크린이 아닌 한서연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를 예상했다. 부정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메스로 정확히 병변을 도려내듯 망설임 없는 그녀의 손짓과 논리 정연한 설명,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무기로 삼는 그 태도. 보시다시피 2023년 4분기부터 프로젝트 제피로스 관련 자금 중 약 18%가 규정된 하청업체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 3곳으로 분산 이체되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했다. 이 유령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최종 종착지는 단 하나의 해외 계좌로 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몇몇 이사들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특히 한 사람, 부사장 박태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박태민, 창립 초기부터 지역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사내 정치와 파벌의 중심에 서 있는 암적인 존재였다. 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박태민 부사장의 서명이 담긴 내부 결제 문서 이미지와 유령회사로 이체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자금 이체는 박태민 부사장님의 최종 승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디지털 서명 및 IP 추적 결과 이는 명백한 횡령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순간 박태민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서연을 쏘아붙였다. 당신, 지금 누굴 모함하는 거야? 고작 외부 감사관 따위가 감히 이 에레보스의 부사장을. 그는 서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권지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저지했다. 앉으시죠. 박 부사장. 지혁은 여전히 상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태민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지못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박태민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 여자는 우리 회사를 흔들려는 외부 세력일 뿐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방으로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속셈이라고요. 한서연 씨,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는 겁니까? 그는 서연의 나이와 경력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며 그녀의 전문성에 흠집을 내려 했다. 어리고 예쁜 얼굴로 수치 몇 개 맞췄다고 해서 이 거대한 기업의 복잡한 전략적 자금 운용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알고나 있냐는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이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권지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기묘한 흥미와 함께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반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녀는 박태민의 모욕적인 발언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리고는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 부사장님, 제 나이나 외모는 지금 이 데이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실수나 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사장님이 방금 언급하신 복잡한 전략적 자금 운용이라는 것이 이사회 몰래 수백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확실히 저는 그 전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또한 저는 부사장님이 위반하신 상법 제399조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정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제 보고서는 감정이 아닌 이 증거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태민은 말문이 막힌 채 분노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이 어린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법 조항까지 들이밀며 반격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장한 전사였다. 권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그는 언제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통제력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저 여자, 한서연은 그의 모든 통제력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지성, 그리고 위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꼿꼿함. 그는 동시에 끔찍한 위험 또한 감지했다. 박태민의 눈빛. 저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저것은 살이었다. 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위협을 제거해왔다. 그리고 지금 한서연은 그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이대로 그녀를 내보낸다면 그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전략적 시뮬레이션이 초고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를 보호할 방법, 박태민을 묶어둘 방법,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어오르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지킬 방법.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모든 이목이 다시 집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회의 종료. 중역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듯한 안도감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였다. 박태민은 마지막까지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지역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히자 결국 거칠게 혀를 차며 회의실을 나갔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순식간에 44층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권지혁과 한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방금 전에 폭풍 같은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한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트북과 서류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일 수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로 인해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아야 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한서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삼키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권 대표님. 그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태민 부사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내용은 섬뜩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지금 그 증거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서연은 그의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강인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다. 박태민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지혁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입가에 냉수 어린 미소가 스쳤다. 박태민은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자입니다. 그에게 법은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 당신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이 빌딩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논리와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지켜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떨림을 숨기려 주먹을 꽉 쥐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그 작은 떨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애써 감추려는 그 강인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전략적 계산이 단 하나의 충동적인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빠르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단 하나의 수.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죠.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차가운 CEO가 자신에게 무슨 제안을 한다는 것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수작일까?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이성 외의 어떤 것,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소유욕과 집착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와 결혼합시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농담인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또 다른 방식의 모욕인가? 이 상황에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내용은 비현실적이었다. 에레보스 전략 솔루션, 권지혁의 아내가 되는 것, 박태민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권지혁의 말은 제칠 회의실의 인공적인 공기보다 더 차갑고 비현실적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동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청혼, 결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분노가 두려움을 밀어내고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대표님.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날카로운 분노가 섞여 나왔다. 지금 저를 상대로 무슨 역겨운 심리 게임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박 부사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고 해서 당신의 이런 모욕적인 장난까지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혹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권력자의 오만한 방식이라고 결론 지었다.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협박하면서 그 대가로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요? 박태민 부사장과 당신이 뭐가 다릅니까? 둘 다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것뿐 아닌가요? 한서연은 자신의 가방을 단단히 고쳐주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법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제 신변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건 모두 박태민 부사장과 어쩌면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당신들의 소행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감사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스템과 절차를 믿었다. 이 거대한 빌딩 밖에는 경찰이 있었고 그녀가 소속된 회사의 법무팀과 보안팀이 있었다. 그녀는 이 냉혹한 CEO의 비논리적인 제안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당신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불쾌하군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권지혁은 그녀의 감정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당황함이나 분노 대신 여전히 그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다시 울렸다. 법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의 기색이 스쳤다. 한서연 씨, 당신은 숫자를 다루지만 나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다룹니다. 박태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화이트 칼라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에레보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손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으로 움직이는 청소부들을 고용합니다. 법이 당신의 신고를 접수하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는 그 72시간 동안 당신은 이미 한강다리 밑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될 겁니다. 물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적인 실족사로 처리되겠죠. 그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서연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멈칫했다. 3년 전 내부 감사를 맡았던 김진우 부장. 그는 박태민의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사회에 보고하기 3일 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 경찰은 자살로 종결시켰죠. 권지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당신은 김진우 부장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건드렸습니다. 당신은 박태민의 숨통을 조였어요. 그는 오늘 밤 반드시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당신의 법무팀도 경찰의 순찰차도 시속 150km로 당신의 차를 덮치는 덤프트럭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빈틈이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시스템이 박태민 같은 괴물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라는 선택지는 터무니없었다. 그래서 결혼이라니요. 그게 왜 유일한 방법이죠? 차라리 당신 회사에 보안팀을 붙여주거나. 보안팀, 지역이 비웃었다. 에레보스의 보안팀 절반은 이미 박태민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당신에게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으로는 박태민의 광범위한 하수인을 24시간 내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아내는 다릅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서류상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동맹이자 박태민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당신을 내 사람으로 공표하는 순간 당신은 레벨 7 보안 등급, 즉, 나 자신과 동일한 최고 등급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에레보스는 단순한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보안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박태민이 당신을 건드리는 것은 곧 나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는 내 힘을 두려워하니까 이것만이 당신을 오늘 밤 살아남게 할 유일한 방패입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제안은 미친 소리 같았지만 그 논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저죠? 왜 낯선 감사관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에겐 어떤 이득이 있기에? 권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깊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성에 매료되었다는, 첫눈에 반했다는 그 비이성적인 진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런 감정적인 이유는 이 이성적인 여자를 설득시킬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는 짓이었다. 그는 가장 냉정하고 논리적인 대답을 선택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감사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그 거대한 미로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데이터 분석 능력, 그건 내가 본 최고 수준입니다. 박태민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당신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자산,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차갑게 밝혔다. 결국 이 남자에게도 자신은 이용 가치가 있는 자산일 뿐이었다. 모욕감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 대답은 첫눈에 반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이 냉혈한 CEO다운 대답이었다. 싫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자산이 될 생각 없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킵니다. 설령 당신 말이 모두 사실이라도 그런 굴욕적인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44층의 광활한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분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권지혁은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회의실 창가에 서서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빌딩 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어두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지하 4층 주차장. 늦은 저녁이라 주차장은 한산했고 형광등 몇 개가 깜박거렸다. 서연은 자신의 차가 있는 구석으로 걸어가며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권지혁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주의를 경계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망설임 없이 모든 문을 잠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우선 그녀는 자신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신호음만 가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연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집으로 가는 길 마포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할 때였다.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이 시간대에는 흔한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검은색 세단은 차선을 바꾸는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녀가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램프에 진입하려 할 때 그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녀의 왼쪽을 바짝 막아섰다. 그 순간이었다.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던 거대한 25톤 덤프트럭이 예고도 없이 괴물처럼 튀어나왔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시야를 멀게 했고 거대한 차체가 그녀의 운전석 쪽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다. 왼쪽은 검은 세단, 오른쪽은 고속도로, 방음벽, 그리고 정면에서는 트럭이 덮쳐오고 있었다. 완벽한 핀서 무브, 핀슬 무브맨.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끼익. 그녀의 차가 콘크리트 방음벽을 긁으며 끔찍한 쇳소리를 냈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간발의 차이로 트럭의 돌진을 피했다. 덤프트럭은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경적을 울리며 그녀의 차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간신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가 방금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덤프트럭과 검은색 세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간 교통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빠르고 전문적이며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찾았다. 발신자 정보 없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좀 믿음이 가십니까? 스피커 너머로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전혀 놀란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내 차가 당신 뒤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 출구로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십시오. 내 차에 타세요. 아니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한서연 씨, 당신이 믿는 법적 절차가 될지 아니면 당신의 목숨이 될지. 서연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자신의 망가진 차와 여전히 떨리는 두 손, 그리고 어두운 고속도로를 번갈아 보았다. 권지혁의 미친 제안은 조롱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유난히 매끄럽고 위압적인 검은색 리무진을 보았다. 리무진이 그녀의 차를 지나쳐 100m쯤 앞에서 멈춰섰다. 뒷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녀는 선택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과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자신을 기다리는 어둠 속의 리무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리무진에 올라타자 안에는 회의실에서와 조금도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권지혁의 리무진 내부는 외부의 혼란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해 방금 전에 끔찍했던 충돌음이나 고속도로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서연은 조수석 뒤편에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면서 억눌렀던 공포가 뒤늦게 밀려와 그녀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옆자리의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떨림을 보았고 그녀의 거친 호흡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짧고 냉정한 지시를 내렸다. 강변북로 사고, 현장, 한서연 감사관 차량, 완벽하게 처리해. 내일 아침까지 단순 정비 불량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보고서 올라와야 한다. 지시를 마친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대신 좌석 옆에 내장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다. 그녀가 아까 회의실에서 거절했던 바로 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읽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냉정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의 차에 타기 위해 자신의 논리와 자존심을 모두 버렸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히도 실용적이고 비정한 문서였다. 제1조 본 계약은 갑 권지혁과 을 한서연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적 혼인 관계이며 주 목적은 을의 신변 보호 및 갑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있다. 제2조 혼인 관계의 유효 기간은 에레보스 내부 위협 요소 박태민 및 그 하수인가 완전히 제거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3조 혼인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 및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통제 구역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제4조 상호 간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감정적 교류를 금한다. 제5조 계약 종료 시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100억 원과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며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평생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서연은 마지막 조항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0억 원. 그는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녀의 협력에 대한 대가까지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해 두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거래로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이 모욕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계약서가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임을 알았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이 계약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박 부사장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권지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오늘 밤처럼 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마지막 서명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이름 한서연. 전자 서명이 완료되자 태블릿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계약 성립입니다. 권지혁이 나지막이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떠들썩한 결혼식장이 아닌 강남구청의 조용한 서류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권지혁의 개인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는 완벽했고 절차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공무원의 무미건조한 말과 함께 한서연은 법적으로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이 구청을 나서는 순간 권지혁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에레보스 이사회 전체 및 주요 주주들에게 한 통의 긴급 공지 메일을 발송했다. 내용은 간결했다. 본인 권지혁은 파이낸셜 가디언 소속 한서연 감사관과 금일부로 법적 혼인 관계를 맺었음을 공지합니다. 앞으로 한서연 씨는 본인의 배우자로서 본인과 동등한 에레보스의 최고 보안 등급 및 의전 특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임직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통의 메일은 에레보스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파가 되었다. 회의실에서 박태민의 비리를 폭로했던 감사관,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가 냉혈한 CEO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지혁이 박태민에게 날린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자산에 손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박태민 부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들고 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권지혁, 감히.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던 사고가 실패했다는 보고와 자신의 먹잇감이
가장 안전한 요새로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모든 직접적인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전면전은 불가능해졌다.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최소한의 짐을 챙겨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굽어 보이는 최고층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모든 창문은 특수 방탄유리였고 집안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AI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권지역 그 자신처럼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거의 무균실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서연의 작은 여행 가방은 그 거대하고 차가운 거실 한가운데서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집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여기는 공용 공간입니다. 당신은 동쪽 윙을 사용하면 됩니다. 나는 서쪽 윙을 사용합니다. 각자의 공간은 별도의 생체 인식으로만 접근 가능합니다. 당신의 침실과 서재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독립된 요새를 구축했다. 서연은 자신의 공간으로 안내받았다. 그녀가 사용하게 될 공간 역시 거대했지만 권지역의 공간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누군가, 아마도 비서실장이 급하게 준비한 듯한 새 옷가지들과 생활용품들이었다. 첫날 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24시간 만에 그녀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다. 유능한 회계감사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가 이제는 낯선 남자의 계약직 아내가 되어 이 황금빛 세장에 갇혔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정말 자신을 전략적 자산으로만 보는 걸까? 그의 그 감정 없는 눈동자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험한 매력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한편 서쪽 윙에 있는 자신의 서재에서 권지혁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에레보스의 실시간 보안 상황과 박태민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쪽 모니터, 즉 펜트하우스 내부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동쪽 윙 창가에 서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략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어제 회의실에서 박태민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던 그녀의 눈빛, 트럭에 받칠 뻔한 순간 그녀가 질렀을 비명, 그 모든 것이 그의 냉철한 이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권지혁은 감정을 위험 변수로 취급하도록 훈련받았다. 특히 사랑이라는 비논리적인 감정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다. 과거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기억은 그에게 감정이란 곧 약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한서연이라는 변수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고 동시에 그녀를 이용해 박태민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이질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이 계약 결혼은 그녀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그들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는 동안 박태민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의 요새를 직접 공격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요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요새의 주인들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박태민은 은밀한 통화를 걸었다. 나 박태민이네. 스위스 쪽 라인 아직 살아있나? 권지혁과 그 여자가 신혼여행이라도 떠나야 하지 않겠나. 아주 그럴듯한 덫을 준비해줘야지. 권지혁이 그 여자까지 끌어들여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시나리오. 아주 흥미롭지 않나?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권지혁과 한서연을 단순한 비리, 폭로자와 CEO가 아닌 공범으로 묶어 함께 침몰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일주일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요새의 동쪽 윙과 서쪽 윙에 각각 격리된 채 서로의 동선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식탁에서 나누는 최소한의 의례적인 대화와 보안팀으로부터 전달받는 일일 브리핑이 전부였다. 한서연은 자신이 황금빛 세장에 갇힌 것인지 아니면 최고급 피난처에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그녀의 공간으로 연결된 내부 인터폰을 눌렀다. 서쪽 윙, 내 서재로 와주십시오. 공유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는 팽팽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압도적인 광경에 숨을 삼켰다. 그곳은 서재라기보다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에레보스, 내부망,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성지도까지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정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중앙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폭로했던 유령 회사 세 곳의 자금 흐름이 모두 동결되었고 모든 데이터가 파기되었습니다. 놈이 꼬리를 자른 겁니다. 서연이 다가가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금의 종착지까지 지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확보한 해외 계좌, 그렇습니다. 지역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내가 지난 3년간 추적해온 박태민의 검은 금고입니다. 문제는 그 은행의 보안은 에레보스 시스템만큼이나 철저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의 접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녀의 심장이 긴장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군요. 하지만 저 역시 해커는 아닙니다. 합법적인 감사관일 뿐입니다. 당신은 숫자의 흐름을 봅니다. 권지혁이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어두운 눈이 그녀를 꿰뚫었다.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그 은행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박태민의 비자금을 정확히 찾아내고 법적 증거로 만들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는 다른 모니터에 2장의 비행기 티켓 이미지를 띄웠다. 취리히행 퍼스트 클래스.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가야 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스위스 은행에 그냥 걸어 들어가서 우리에겐 완벽한 위장이 필요하죠. 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 같은 것이 스쳤다. 우리는 방금 결혼했습니다. 한서연 씨. 이 사회 전체가 그 사실을 알죠.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만큼 의심사기 힘든 위장도 없습니다. 신혼여행, 그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하고 불편한 기류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낭만적인 도피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침투 작전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전쟁의 핵심 병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절할 선택지가 없었다. 사흘 뒤 권지혁과 한서연은 스위스 취리히의 바우어 오락보로 AULX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즐기는 재벌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짐 가방 안에는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최첨단 해킹 장비와 위조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권지혁이 가장 신이 많은 소수의 보안팀 요원들이 관광객과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이미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스위스 거대 자산가의 상속녀 엘레나 슈타이너로 위장했다. 완벽한 독일어 발음, 당당한 태도, 그리고 권지혁이 미리 심어둔 수백억 원대의 가짜 포트폴리오 덕분에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의 VVIP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가 은행 내부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동안 권지혁은 1km 떨어진 차량 지휘 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지금이다. 3분간 은행의 주전원 서버에 과부하를 걸어 보안팀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라. 알겠습니다. 보스. 과부하 시작. 3분 카운트다운. VVIP 상담실에 혼자 남게 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인터페이스 장치를 벽의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지독하게 복잡한 3중, 4중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찾았어요. 그녀가 귓속에 초소형 통신기에 속삭였다. 박태민 명의의 차명 계좌가 아닙니다. 그가 통제하는 유령 재단 법인입니다. 제피로스 재단, 자금 세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고서에 있던 것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녀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박태민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검은 거래 내역이 그녀의 암호화된 드라이브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승리가 눈앞에 보였다. 다운로드 50%, 70%,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그녀의 노트북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경고, 불법 접근 감지, 즉시 데이터 파기 절차를 개시합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다운로드를 중지시키고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 중앙에 작은 팝업 비디오 창이 하나 떴다. 그 안에는 박태민 부사장이 여유롭게 시가를 문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미리 녹화된 영상이었다. 환영하네, 한서연 감사관. 아니, 이제 권지혁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태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금고에 손을 대다니 용기가 가상하군. 하지만 그 잘난 권지혁도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다. 잘 가라, 나의 귀여운 사냥개들아. 영상이 꺼지자마자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했다. 동시에 그녀가 연결했던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타버린 것이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다. 그들이 쫓던 증거는 물론 그녀의 노트북에 담겨 있던 백업 자료까지 전부 덧치웠습니다. 서연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통신기에 외쳤다. 그는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지워버렸습니다. 권지혁의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즉각 응답했다.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간신히 은행을 빠져나와 지휘 차량에 합류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박태민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데이터를 미끼로 그들이 가진 모든 백업 증거까지 파괴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박태민의 이중 함정 중 첫 번째에 불과했다. 서연이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 권지혁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서울에 남아있던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지금 즉시 내부망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지혁이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박태민이 이사회 전체와 전 직원, 심지어 언론에까지 한 통의 긴급 성명서를 배포한 것이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 본인 박태민은 깊은 유감과 함께 중대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내부 감사는 권지혁 대표의 지시하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며 이를 위해 담당 감사관이었던 한서연 씨를 매수, 심지어 결혼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성명서는 계속되었다. 현재 권지혁 대표와 한서연 씨는 신혼여행을 가장하여 스위스 취리히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히 그들이 그곳의 비밀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본인은 에레보스의 정상화를 위해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권지혁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역공이었다. 박태민은 스위스에서의 실패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고 그 실패를 증거 인멸 시도로 둔갑시켰다. 권지혁의 결혼은 감사관 매수가 되었고 스위스행은 도피가 되었다. 모든 정황이 박태민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 순간 끔찍한 의심이 독처럼 서연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만약 박태민의 말이 최소한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권지혁은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을까?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혼이라는 방법을 썼을까? 정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감사 능력이 필요해서였을까? 혹시 권지혁 역시 이 검은 돈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태민이 너무 커져버린 위협이 되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은? 그리고 스위스에서 우연히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은 정말 박태민의 함정이었을까? 아니면 권지혁이 자신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 당신.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스위스 은행에 덫이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당신이 그 덫을 완성시킨 걸지도.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밖의 취리의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답해요. 서연이 소리쳤다. 박태민을 잡기 위해 날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날 이용한 겁니까? 저 기사가 사실이에요? 내가 당신의 공범이었던 겁니까?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의심과 배신감에 찬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인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의 그 차가운 침묵은 한서연에게 가장 끔찍한 긍정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위태로운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취리히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는 지독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제트 엔진의 낮은 진동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한서연과 권지혁은 기내의 양 끝에 마치 서로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밀어내듯 멀리 떨어져 앉았다. 스위스에서의 처참한 실패와 박태민의 교활한 역공은 두 사람 사이에 겨우 싹트려던 위태로운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다. 서연은 창밖의 끝없는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끔찍한 의심을 곱씹었다. 권지혁, 그가 정말 자신을 이용한 것일까? 그 냉정한 CEO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더 큰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쓴 것은 아닐까? 그녀의 배신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용당했고 이제는 공범으로 몰렸다. 권지혁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의 숫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서연의 의심과 경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그 날카로운 시선은 박태민의 공격보다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해명해야 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그가 가장 못하는 일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의 전용 활주로에 착륙하고 그들은 다시 철옹성 같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스위스로 떠나기 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서연은 짐을 들고 자신의 동쪽 윙으로 향하려다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황금 세장 안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죠.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스위스에서 본 그 어떤 빙하보다도 차가웠다. 당신의 인형 노릇도 당신의 공범 노릇도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계약 파기를 요구합니다. 박태민이 밖에 있든 말든 차라리 내 힘으로 맞서다 죽겠습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반했지만 바로 그 강인함이 지금 그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전략적 자산 논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방어기제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감정은 전략이 아니었다. 잠시 서재로 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통제력을 잃고 흔들렸다.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서연은 망설였다.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분노나 계산이 아닌 깊은 피로감과 고통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따라 서쪽 윙의 지휘 통제실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권지혁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를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에레보스의 보안 상황, 금융 차트, 위성 지도, 번쩍이던 모든 정보가 사라지자 방 안에는 도시의 야경을 비추는 거대한 창과 두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CEO가 사라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당신은 내가 왜 에레보스를 세웠는지 물었죠. 그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왜 감정을 믿지 않는지, 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지 그 대답을 해야겠군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헤집는 듯 고통스러워 보였다. 에레보스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아버지의 작은 IT 보안 회사였죠. 신뢰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특히 자신의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믿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가장 깊은 곳, 그가 얼음벽 뒤에 숨겨둔 핵이었다. 내가 19살 때 그 친구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막대한 부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박태민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뢰와 약점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나에게 아무도 믿지 마라, 지여가 약해지지 마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의 냉혹함, 그의 통제 집착,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갑옷이었다. 나는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았습니다. 감정은 약점이다. 신뢰는 파멸이다. 나는 완벽한 통제와 이성만으로 에레보스를 세웠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박태민, 서연이 속삭였다. 그렇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그 배신자의 잔당입니다. 그들은 에레보스가 커지자 교묘하게 기어들어와 또다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박태민은 나에게 단순한 횡령범이 아닙니다. 그는 내 아버지를 죽인 과거의 망령 그 자체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스위스에서 당신을 의심하게 만든 것 미안합니다. 박태민을 잡기 위해 당신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눈이 절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회의실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박태민의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경계해온 감정이 아닌 논리와 용기로 맞섰습니다. 당신은 내가 되고 싶었지만 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 그건 반은 전략이었지만 반은 본능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비논리적인 감정. 박태민의 손이 닿지 않는 내 요새 안에 당신을 두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전략적 자산이라는 모욕적인 말로 나 자신을 속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음 황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자리에는 깊은 상처를 입고 복수심으로 버텨온 한 남자의 연약한 진심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모든 의심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를 향한 연민과 자신도 알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이 차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지역의 개인 보안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비상 경보음이 울렸다. 서재에 유일하게 켜져 있던 작은 모니터가 붉게 전멸했다. 이건 지역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이건 공용망이 아닙니다. 내 개인 비상 채널입니다. 모니터에는 위치 추적 신호가 깜박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 강민호 실장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내 보안팀장. 내가 스위스에 가 있는 동안 박태민의 또 다른 자금줄을 추적하라고 보냈습니다. 놈에게 발각된 겁니다. 권지혁은 방금 전의 감상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냉혹한 지휘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벽의 비밀 패널을 열어 권총 2자루와 통신 장비를 챙겼다. 당신은 여기.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나도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건 박태민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연이 그의 손에서 권총 한 자루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 자산이 아닙니다. 박태민은 당신의 망령이자 나의 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범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은 지역의 방탄 차량을 타고 폐창고에 도착했다.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다. 지역이 앞장서고 서연이 그 뒤를 어무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빗물이 부서진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창고 구석, 쓰러진 철제 선반더미 아래에서 강민호 실장을 발견했다. 그는 심하게 구타당해 피투성이었고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대표님,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강 실장, 정신 차려. 지역이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함정입니다. 그들이 내가 뭔가를 찾았다는 걸 알고 강 실장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품속을 뒤졌다. 그는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지역이 아닌 그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내밀었다. 대표님은 너무 눈에 띕니다. 그들이 대표님만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USB 메모리 스틱 하나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진짜입니다. 스위스는 미끼였습니다. 이건 박태민의 오리지널 원장 파일, 그리고 그의 모든 해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말을 마친 강민호 실장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지역은 즉시 자신의 사설 의료팀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리고 강 실장을 안아들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굳게 쥔 강 실장의 목숨과 맞바꾼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지역은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재로 돌아왔다. 지역은 강 실장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하는 동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는 강 실장이 속삭인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것은 박태민이 지난 10년간 구축한 거대한 부패의 제국 그 자체였다. 스위스 은행의 자료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정치권과 검은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뇌물의 상세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 서연이 중얼거렸다. 박태민은 스위스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스위스에 가도록 유도한 겁니다. 우리가 가짜 증거에 매달리는 동안 그는 우리를 공범으로 몰아붙이고 강 실장처럼 진짜 증거를 찾는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권지혁이 통화를 마치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강 실장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깨어나긴 힘들 겁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지역이 서연의 옆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냉소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태민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를 해임하기 위해서죠. 서연이 데이터를 백업하며 말했다. 그는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낼 장소가 되겠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은 없었다.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상처를 공유하고 공동의 적을 마주한 두 명의 동지, 두 명의 파트너가 서 있었다. 에레보스 전략 솔루션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경제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권력 암투 특유의 살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 모든 시선의 중심에 단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앞자리에 앉은 권지혁과 한서연이 있었다.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얼음처럼 냉정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한서연 역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불필요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하고도 결연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감사관이나 혼란스러워하는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파트너와 함께 마지막 결전의 중심에 선 전사였다. 임시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침내 박태민 부사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비운의 영웅처럼 비장하고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연기했다. 그의 등장은 그가 미리 매수해둔 일부 주주들의 격려 박수를 이끌어냈고 장례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에레보스를 아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박태민은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하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에레보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권지혁을 가리켰다. 권지혁 대표, 그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외부 감사관까지 매수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가 준비한 증거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서연과 지혁이 스위스에서 허탕을 쳤던 바로 그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의 데이터였다. 물론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권지혁 대표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자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운 공범이 바로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감사관, 아니 그의 아내 행세를 하고 있는 한서연 씨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박태민은 회심의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권지혁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며 스위스에서의 실패가 곧 증거 인멸 시도로 완벽하게 포장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들은 신혼여행이라는 명목하에 스위스로 도피해 이 증거들을 인멸하려 했지만 저의 노력으로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하고 무능한 자에게 에레보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주 여러분께 현 시간부로 권지혁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사법당국의 조사를 강력히 발의하는 바입니다. 박태민의 선동은 성공적이었다. 해임하라, 당장 끌어내.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박태민의 세력들이 분위기를 주도했고 상황을 모르는 일반 주주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입지는 절벽 끝에 몰린 듯 보였다. 임시의장이 혼란을 수습하며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의장님, 모든 소음을 뚫고 차갑고 맑은 목소리 하나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도 잡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모두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아니, 반론권을 요구합니다. 박태민이 그녀를 비웃었다. 무슨 자격으로요? 한서연 씨, 당신은 이제 공범일 뿐입니다. 나는 이 사태의 시작점이 된 내부 감사를 총괄했던 책임 감사관입니다. 서연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또한 권지혁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에레보스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반론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의장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반론을 허용합니다. 단 10분 이내로 마치십시오. 한서연은 수백 개의 적대적인 시선을 뚫고 박태민이 방금 내려온 그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호 실장이 피로 지켜낸 그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최 측 노트북에 망설임 없이 USB를 연결했다. 박태민 부사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에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박 부사장님이 교묘하게 파놓은 덫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첫 번째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 서버의 로그 기록이었다. 이것은 헬베티아 은행의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접근하기 10분 전 박 부사장님이 지정한 IP 주소에서 모든 원본 데이터를 파괴하고 조작된 데이터를 심어놓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박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 여부는 곧 알게 되겠죠. 서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 부사장님은 우리가 스위스라는 가짜 미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진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던 에레보스의 강민호 보안팀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어두운 폐창고의 CCTV 영상이었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박태민의 비서실장이 청소부들에게 강민호 실장을 끌고 가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강 실장이 서연에게 USB를 건네는 순간의 영상이 이어졌다. 강민호 실장은 목숨을 걸고 이 마스터 키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꽂은 USB를 가리켰다. 이제 박태민 부사장님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마스터키로 암호화된 원장을 해제했다. 스크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부패의 지도가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정치권, 검찰, 그리고 폭력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상세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박태민 부사장님이 지난 10년간 구축한 에레보스 안의 또 다른 제국입니다. 서연은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의 범죄를 나열했다. 그는 회사의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반대파를 숙청했으며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컨벤션 홀 전체에 박태민 자신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울려 퍼졌다. 한서연, 그 계집애, 건방지게 내 것을 건드렸어. 스위스로 신혼여행. 잘 됐군. 거기서 영원히 쉬게 해줘. 지난번처럼 트럭으로 어설프게 겁주지 말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완벽한 침묵. 뒤이어 터져 나온 거대한 충격의 탄식. 박태민의 목소리였다. 그가 서연의 암살을 지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야. 저건 합성된 음성이다. 모두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마이크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모함이라고 하셨습니까? 박태민 씨.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어온 것은 호텔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중무장한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단상으로 향했다. 선두의 선 검사가 냉막한 목소리로 박태민에게 다가갔다. 박태민 씨,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한서연 씨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았습니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거 놔. 박태민은 발악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 내려왔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이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혼란이 극에 달한 단상 위 한서연은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단단한 팔로 감싸 안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혼란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주주 여러분,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에레보스는 오늘 거대한 암 덩어리를 도려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정함이 아닌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깊은 신뢰와 뜨거운 감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전쟁은 끝났다. 박태민이 수갑을 찬 채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컨벤션홀에서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장내는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했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질문 세례, 그리고 사태를 파악한 투자자들의 경악이 한데 뒤섞였다. 권지혁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모든 것을 쏟아내고 간신히 서 있는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것은 보호의 제스처이자 소유의 선언이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에레보스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암을 도려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에레보스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한서연 감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내부 정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싼 채 수사관들과 보안팀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기자들을 막아서며 만들어낸 길을 뚫고 컨벤션홀을 빠져나왔다.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두꺼운 방탄문이 닫히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운전석 칸막이까지 올라가자 이 거대한 차량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에 쥔 이제는 모든 임무를 다한 강민호 실장의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상투적인 말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가 USB를 쥔 그 작은 손 위를 조용히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서연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녀는 그의 온기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는 에레보스 사태로 발칵 뒤집혔다. 박태민의 마스터키는 단순한 횡령 장부를 넘어 정재계와 암흑가를 잇는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판도라 상자였다. 권지혁은 무자비했다. 그는 한서연이 분석해낸 자료를 기반으로 박태민의 잔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쳐냈다. 에레보스는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외과 수술을 감행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권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서연은 펜트하우스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계약이 끝났지만 도의적으로 이 전쟁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의무를 느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의무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이낸셜 가디언의 감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역의 비공식 최고 고문이자 이 거대한 정화 작업의 핵심 브레인이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과 서쪽 윙의 구분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들의 서재, 즉 과거의 지휘 통제실은 두 사람의 공동 사무실이 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조조정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했고 때로는 서재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상의 갑과 을 혹은 감시자와 피보호자라는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치열한 전장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애와 그보다 더 깊고 설명하기 힘든 친밀감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에레보스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호 실장도 의식을 회복해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폭풍은 완벽하게 지나갔다.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서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자신의 역할도 끝났다는 미묘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 대신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옆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서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박태민은 기소되었고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습니다. 강 실장도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제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서연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계약 해지 통보서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인 무효 확인서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권지혁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계약은 박태민의 위협이 제거되는 시점까지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는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이성적이고 냉정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CEO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위자료와 아파트 관련 서류도 함께 내밀었다. 서연은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펜을 든 채 서명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논리가 서명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애초에 그들이 합의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목숨을 구했고 그는 회사를 구했다. 완벽한 거래의 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주려던 전부입니까? 안전과 자유? 권지혁은 그녀의 질문에 당황한 듯 처음으로 시선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내가 여기 머물렀던 이유가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그날 이후로도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안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서연 씨, 아니면 그녀가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이 그의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었다. 이 또한
당신의 마지막 전략입니까?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줌으로써 당신의 마지막 부채감을 정리하고 다시 완벽한 얼음 황제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을 꿰뚫었다. 전략. 그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략. 그가 고통스럽게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그 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이 아닌 한 남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내 평생을 지탱해온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그 당당함, 그 지성, 그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가 경고했던 그 감정이라는 약점을 봐버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그 차가운 서류들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쫙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서연이 놀라 숨을 삼켰다. 나는 그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략적 자산이라는 비겁한 말로 내 요새 안에 가뒀습니다.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인 겁니다. 그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오만하고 냉정했던 CEO 권지혁이 서연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차가운 손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평생 숨겨왔던 진심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연약함이 가득했다. 한서연 씨,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전략도 방패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평생 부정해온 그 신뢰와 감정을 내 남은 평생을 걸고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꿇어앉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대답은 네예요, 지혁 씨. 몇 달 후 펜트하우스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무채색의 차가운 공간은 사라지고 따뜻한 조명과 생기 있는 식물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진이 놓인 액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서재 역시 더 이상 지휘 통제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아늑한 공동 사무실이 되었다. 한서연은 에레보스의 새로운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다음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등 뒤에서 그녀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는 서류에 집중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아직도 그 지루한 숫자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의 팔에 기댔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언제나 정확한 진실만을 보여주죠. 나도 그렇습니다. 지혁이 그녀를 자신에게로 돌려 세웠다. 나도 이제 당신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서연.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차갑고 냉정했던 CEO. 그는 그녀라는 유일한 진실을 만나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찾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